제가 이제 2012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에서 패배를 하고 독일 정부 초청으로 베를린 자유대에 1년 연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독일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전 세계에 한 번도 유일하게 이제 분단 국가 냉전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곳이라서 독일 통일의 사례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걸 좀 살펴보러 갔었는데요. 최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 또 시진핑 중국 정부 이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마지막 냉전 질서를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여는 역사적인 그 남북 정상회담, 특히 이제 이번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그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는 데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일단 남북이 긴장과 대결을 국면에서 하해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특히 이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옛날 후르쇼프하고 그 부시가 몰타라는 지중해 서면서 유명한 몰타 회담을 통해서 동서 냉전 질서가 좀 많이 해체가 되고 와해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트럼프와 김정은의 역사적인 북미 회담, 또 그 평화협정, 또 이어서 북미 수교, 또 북일 수교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면 이번 그 남북 3차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반도 미래는 이 북한이 갖고 있는 자원과 노동, 토지, 또 우리 남측이 갖고 있는, 남한이 갖고 있는 이 자본과 기술 이런 게 잘 융합될 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북한의 그 철도 문제를 그날 그 한송 만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특별히 참석하는데 저는 좀 외의 주시를 했는데요. 철도를 통해서 부산에서 8인 티켓을 끊는다는 건 굉장히 역사적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굉장히 외의 주시하게 보고 있고 매우 좀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라는 작은 지방 기초자치정부의 행정책임인 군수가 박강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승진이 된 거거든요. 정말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그마한 소기업 사장이 대기업 CEO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발탁 과정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제가 자치분권이나 또 지역 활동 이런 걸 높이 평가를 해서 발탁을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국정을 책임졌던 고건 국무총리께서는 제 발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사실은 작은 경험이 이 큰 조직 운영하는데 좀 도움은 되겠지만 제가 미지역 세계를 가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또 행정자치부 내에는 해외 유학도 하고 또 어려운 고등고시를 거쳐서 아주 유능한 관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능한 관료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고 또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그 전문가들의 그 여러 가지 조언이나 전문성을 잘 경청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잘 융합해내고 좀 지혜롭게 판단하면 작은 조직의 그런 경험이 또 약간 큰 조직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늘 차관 이하의 고위 간부들 또 중간 실무를 담당 과장들하고 늘 소통하고 경청하고 그런 자세로 행정자치부를 이끌었는데 나중에 18개 부처 장관 평가에서 1위를 받았습니다. 도지사 국회의원 5번, 도지사 3번 이렇게 제가 도전을 했는데요. 아마 내일이 계속 떨어졌으면 아마 제가 정치를 포기했을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야 되겠다는 제가 강한
어찌가 있기도 했지만 또 중간에 이렇게 정말 힘들어서 포기할까 이런 상황들에도 또 기회가 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버티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경남에서 떨어지면서도 정치를 했던 이유는 우리 한국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강한 지역주의거든요.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제가 도전을 했고 나중에는 이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제가 활약하겠다 이런 의지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면서도 제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인재 양성은 뭐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 전략적 과제이기도 하죠. 사람만이 희망이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초중고 대학 다 교육 시스템 참 중요한데 이제 우리 교육 시스템은 뭐 전인 교육을 시킨다는 그 이념을 내세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자를 키우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수요자 중심이라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이라서 교육 그 시스템을 좀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그 학력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좋은 대학이 꼭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사회적 정치적 그 위치를 확보하는 이런 거 연동이 돼 있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이 완전 지금은 교육 핵심을 할 단계가 아닌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대 흐름에 맞게끔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교육 정책 이런 문화를 좀 더 잘 바꿔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갈등 지수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래요. 가장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가 터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높다는 것은 이제 이념 간, 또 세대 간, 젠더 간, 뭐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건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하면 이제 통합의 리더십인데 통합의 리더십은 저는 역지사지에서 그 바라봤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갈등이 많은 것은 굉장히 이제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해요. 특히 이제 정치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 참 정치인은 한 사람 부끄러운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고 갈등을 소위 이 통합의 리더십으로 갈등을 그 해소해서 통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영역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비판받는 게 한국의 정치권은 오히려 가능함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 소위 융합해야 될 잘 통합된 걸 오히려 갈등 유발하는데 정치가 앞장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갈등 요인이 오히려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만드는 케이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갈등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이런 이념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나 지역 갈등 이런 것은 그야말로 그 진영 논리를 좀 배제하고 역지사지의 그런 관점에서 이 통합 리더십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안을 때 또 우리 쪽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정부 여당이 훨씬 더 많이 양보하고 야당에 대한 배려를 할 때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는 이제 선거도 내일 모레 있습니다만 선거 때는 각 당에서 후보를 냈잖아요. 그리고 선의 경쟁할 수밖에 없지만 선거 끝나고 나면 그 경쟁했던 후보들을 이렇게 함께 지역 발전에 이렇게 묶어내는 노력들이 참 중요합니다. 근자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같이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8년간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그것도 쭉 거슬러 올라온 링컨 대통령이 그 반대자들을 다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 이렇게 그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을 내각에 이렇게 강요로 모셔서
그야말로 통합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한국 사회도 앞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뭐 진영 논리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 말이 안 되죠. 특히 이제 리더로서는 역지사지로 그 상대방 입장을 잘 이해하는 통합 리더십이 이런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요인입니다.